나는 다시 사랑해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인연이라 더 고맙고 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외로움을 파고든 사기꾼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남은 생을 조용히 정리하며 살아가려 했습니다. 사별한 아내와의 추억은 여전히 내 삶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녀와의 인연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다가왔고 내 마음을 다시 피워냈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그녀의 웃음도 그 따뜻한 손길도.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웃으며 내 모든 것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준 건 사랑이었지만 그녀가 원한 건 돈이었다는 걸. 이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속았고 어떻게 무너졌으며 그리고 어떻게 다시 나로 살아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혹시 당신도 어느 날 그 빈틈 속에 누군가가 들어오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화, 이정우. 남들 눈엔 꽤 괜찮은 노인네로 보였을 겁니다. 64살, 중소기업 대표로 일하다 2년 전 정년을 앞두고 회사를 정리했죠. 직원들 모두 눈물 흘리며 배웅해줬고 퇴직금도 넉넉히 챙겼습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괜찮은 외피를 두르고 있어도 마음속 구멍 하나는 어떻게 안 되더군요. 그 구멍엔 늘 허전함이 스며들었고 문득문득 아내가 떠오르곤 했죠. 사별한 지 7년, 아내가 떠난 후 혼자 밥을 먹는 데 익숙해졌고 혼자 말하면서 TV 보는 데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날은 유난히 참 외로웠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던 봄날 오후,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정서 교감과 미술 치료라는 강좌가 있었죠. 그런 거 잘 안 가는 사람인데요. 그날따라 누가 등을 밀기라도 한 듯 발걸음이 향하더군요. 교실 문을 열자 조용한 클래식이 흐르는 공간 안 열댓 명의 중장년층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자리가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비어 있었죠. 그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제 옆에 앉아 있던 여성이 살짝 몸을 돌려 미소 지었습니다. 자리 비워둘게요. 옆에 앉으세요. 그녀의 이름은 이은주. 5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고 단아한 분이었죠. 짙지 않은 화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무심한 듯 챙겨온 캔버스와 파스텔. 예술가 기질이 있는 분이구나 했죠. 첫날은 서로 말도 안 섞고 수업만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 주에 수업을 또 나가고 싶더군요. 둘째 주,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림이 서툰데 옆에서 따라 그리니까 좀 낫네요. 다음 주에도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럼요, 같이 앉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린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았고 같은 색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직까지 독신을 고집한 그녀는 밤마다 혼자 TV 보다가 그냥 울컥 울 때도 있어요. 그녀의 고백은 마치 내 마음을 복사해둔 것 같았어요. 외롭다고 말하긴 어려웠는데 그녀 앞에선 쉽게 말이 나왔죠. 정우 씨는요? 가족은 자주 봬요? 자식들 다 출가했어요. 자주 전화는 오는데 말은 짧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우리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나가려는데 그녀가 물었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문화센터 옆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햇살 가득한 창가 자리, 그녀는 따뜻한 유자차를, 나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죠. 사람이요. 늙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늙은 후에 혼자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솔직해졌습니다. 사람은 결국 따뜻한 손 하나 잡고 싶은 거겠죠. 그날 이후 우린 매주 수업이 끝나면 차를 마셨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은 날도 있었고 같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도 했죠. 그리고 봄이 끝나갈 무렵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 혹시 같이 여행 한번 가보실래요? 남쪽으로 그냥 기차 타고 바다 보러 가는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웃으며 말했죠. 네. 좋아요. 바다는 오랜만이에요. 그 여행에서 우리는 한 방을 썼고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온 따뜻한 온기에 감사했죠. 서로 손을 잡고 해질녘을 바라보던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늙어가도 괜찮겠다. 며칠 후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다시 사랑해도 될까? 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죠. 그 사람이 정말 아빠를 위해주는 사람이면 저는 괜찮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이면서도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 남은 생을 함께하자 말해보자. 하지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이미 내 인생 속에 계획된 퍼즐 조각처럼 끼워진 존재였다는 걸. 이화,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예복도, 청첩장도, 하객도 없었죠. 그냥 조용히 두 사람 이름이 적힌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그녀는 내 집에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이정우 씨, 앞으로는 그냥 여보라고 불러도 되죠? 은주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런 말. 어색했지만 설렘이 있었죠. 나는 작게 웃으며 그래요. 나도 이제 여보란 말 다시 익숙해져 볼게요. 아내가 된 그녀는 처음엔 참 정갈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내 셔츠를 다려놓았고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엔 꼭 애호박을 넣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조심조심 내 허리를 감싸는 그녀를 보며 이 사람 나 정말 아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정우 씨는 너무 잘해줘요.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싶어요. 하면서도 틈틈이 빨래며 청소며 살림을 나서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부가 된 직후부터였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그 다음 주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통장을 하나로 합칠까요? 응? 어차피 생활비는 같이 쓰잖아요. 이 집도 당신 명의고 난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그저 여보 믿고 살아갈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평생 모은 거고 아내는 그런 걸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었지만 그래도 통장은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우선은 각자 쓰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어떨까? 나는 부드럽게 거절했고 그녀는 실망한 눈빛을 보이다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번엔 보험 문제였습니다. 정우 씨, 내 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도 많고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폐만 될까 걱정돼요. 같이 보험 하나 들어요. 부부니까 수익자도 서로로 하고요. 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험 설계사를 집으로 불렀고 부부 공동 명의로 의료보험과 간병보험을 들었습니다. 수익자는 그녀.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보호자예요. 그리고 난 당신의 사람이에요. 그 말에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잘 지내시죠? 그분이랑은요? 응, 은주 씨. 아니, 은주랑 결혼했어.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아빠가 좋으시면 대신 너무 급하게 신뢰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 배경도 잘 모르고 아빠가 가진 게 많잖아요. 나는 속이 상했습니다. 딸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마. 너희 엄마 떠난 뒤로 처음으로 다시 웃게 해준 사람이야. 그녀는 말이 없었고 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내게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오늘도 도서관 가신다면서요? 김밥 싸드릴게요.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 은주밖에 없죠?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정말로 나를 이렇게 아껴준 사람은 그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죠. 어느 날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정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여기 XX카드사입니다. 지난달에 새로 발급하신 카드 사용 내역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400만 원 사용 내역 확인 가능하실까요? 제가 그런 카드 만든 적 없는데요. 그날 저녁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 명의로 카드 발급받은 적 있어? 은주는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지난달 집에 편지가 와서 잠깐 대리발급 받은 거예요. 내가 해도 된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건
여보, 미안해요. 내가 먼저 상의했어야 했는데. 그게 잠깐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어서. 그녀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고 나는 다시 마음을 풀었습니다. 부부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두 번째 통장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갑자기 일찍 돌아온 날 방 한켠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던 그녀는 내 눈을 피하듯 창을 닫았습니다. 뭐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보 생활비 쓰는 거 내가 정리해 보려고요. 그녀의 손길엔 분명 당황함이 있었고 나는 의심을 눌러가며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나는 뒤척이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 건너편 어둠 속 누군가가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 가로등에 잠깐 비친 눈빛이 섬뜩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누구지?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어젯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밖에 누가 서 있더라. 낯선 남자 같았어.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윽고 말했습니다. 그거 내 아들일 수도 있어요. 차마 그녀의 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녀는 내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젯밤 그 사람 아들일지도 몰라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은주 씨, 아들이 있다고 했나요? 그녀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말씀 안 드렸던 건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이혼한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데 사춘기부터 삐뚤어져서 잘 지내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눈가를 적셨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는 정말 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 손을 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끊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다시 결혼했다는 걸 알았나 봐요. 나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고 결혼 전에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당신한텐 절대 폐 안 끼칠 거예요. 혹시라도 무례하게 굴면 나랑 상관없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정말로 그 남자가 자주 우리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한 번은 아예 초인종을 눌러 들어왔죠. 나는 그때 처음 그 남자와 마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계시죠? 무뚝뚝한 인사, 날카로운 눈빛, 청바지에 후줄근한 점퍼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서 묘한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안에서 나오며 급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여기까지 왜 왔어? 밥이라도 좀 먹으러 왔지. 엄마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그는 나를 한번 쓱 보더니 웃으며 내게 말했습니다. 아, 새아빠이시구나.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냐. 그런 호칭 쓰지 마. 그냥 정우 씨야. 하지만 그는 시치미를 뚝 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에이, 뭐 어때? 엄마 남편이시면 내 새아빠 맞지 않아요? 어쨌든 저도 가족이잖아요, 이제. 나는 애써 웃었지만 속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집 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서랍 위에 놓인 내 통장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집 꽤 넓네요. 강남 이쪽 집값 요즘 억소리 나던데. 아파트도 차도 다 새아버지 명의죠? 그녀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가자. 여기까지 와서 이게 무슨 예의야. 왜 그래? 엄마,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나중에 뭐라도 남기면 우리 가족끼리 잘 나누면 되잖아. 안 그래요, 새아버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잘라내기도 애매했고 괜히 감정을 드러내면 괴팍한 늙은이처럼 보일까봐 참았습니다. 그가 나가고 나서 나는 조용히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 왜 이런 사람을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참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 미안해요. 그 애가 나한테 돈을 요구하면 그동안 모른 척 했는데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걸 알고는 이제 당신에게도 손을 벌릴까봐 겁나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여자와 진짜 가족이 된 게 맞는 걸까? 그녀의 과거도 그녀 아들의 존재도 모른 채 혼인신고서에 도장부터 찍었던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장롱 안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현금 봉투, 그 안엔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고
메모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 이건 마지막이야. 더는 안 돼. 나는 얼어붙은 손으로 봉투를 다시 덮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줬고 나를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아서 빨래 잘 마르더라고요. 내일은 나랑 같이 등산 가요. 여보, 그녀는 아무렇지 않았고 나는 자꾸만 그 메모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건 마지막이야. 더는 안 돼. 그 말은 이전에도 계속 줬다는 뜻이겠죠. 그녀의 아들 지훈, 그는 나를 새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집 가구의 배치를 훑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그는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와 함께. 그 낯선 남자는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구조 좋네요. 혹시 매물로 내실 계획은 없으세요? 나는 얼어붙었고 지우는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 일이니까 언젠가는 움직일 수도 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그녀까지 포함해 이미 내 삶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구나. 자와 전셋집이더니 제 명의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의심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그전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조차 모두 낯설고 수상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녀와 함께 산 지도 어느덧 석 달. 처음엔 따뜻한 밥상과 포근한 웃음에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 지훈이 집에 들락날락하면서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하듯 도서관에서 돌아왔는데 낯선 구두 자국이 현관 앞 매트에 찍혀 있었습니다. 구두. 우리 집엔 그런 걸 신는 사람이 없는데 거실엔 은주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테이블엔 식은 커피 2잔. 누구 왔다 갔어요? 그녀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친구랑 같이 왔었어요. 잠깐 볼 일 있어서. 집이 넓어서 미팅도 편하대요. 우리 집이 넓어서? 그 말에 속이 갑자기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사실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집 말이에요. 원래는 내 집이 맞았죠. 10년 전 퇴직금으로 장만한 전세 아파트. 그걸 1년 전에 갱신했는데 그 과정에서 은주가 도와줬고 내 명의로 해둘게요. 전세 계약은 제가 움직이기 쉬우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계약서 챙기는 일이 번거로웠고 그녀는 똑부러지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내가 떼본 등기부 등본엔 소유주도 전세권자도 모두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박은주. 그녀 이름도 내 이름도 아니었어요. 그녀의 언니 명이었죠.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내가 낸 보증금으로 계약한 집이 내 명의가 아니라 그녀의 가족 명이었다니.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계약서 나 좀 다시 봐야겠어. 그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왜요? 어제 서류 정리하다가 생각났어. 내가 확인도 안 하고 계약을 맡긴 건 아닌지 싶어서.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더니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귀찮다고 해서 내가 다 처리했잖아요. 어차피 보증금도 당신 돈이니까 그냥 믿어준 거예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 이름도 아니고 언니 이름이에요? 그녀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때 신용 문제 때문에 내 명의로는 어려웠어요. 언니는 깨끗하니까 그냥 대신 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 둘이 사는 집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말에 나는 단단히 각성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언제든 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녀 몰래 받은 명함이 있었거든요. 그 명함엔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고 이상하게도 전화는 딱 한 번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은주 씨 맞으시죠? 누구시죠? 은주 씨 동거인입니다. 아니, 남편입니다. 그녀는 순간 정적을 유지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 우리 집이에요. 보증금도 계약도 다 제 명의입니다. 그리고요, 저희 가족은
누가 누구 돈으로 계약했는지 잘 압니다. 돈을 댄 게 누구든 서류에 도장 찍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또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퇴근하듯 집에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좋아하는 장어 사왔어요. 기분 풀고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녀는 내 표정을 살피다 웃음을 거뒀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명확히 합시다. 이 집 당신 언니 명의예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굳더니 이내 미소를 지우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래요. 당신도 알게 됐군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내 전 재산이 들어갔어. 그런데 명의도 권한도 나한테 없으면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존재야?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 씨, 당신 나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 신뢰, 이 한 가지로 다 깨진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집을 비웠고 나는 다시 등기부를 조회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가 이미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진청인은 그녀의 언니, 그리고 보증금 반환 계좌엔 내 계좌가 아닌 그녀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낸 돈으로 계약된 집에서 나는 그저 세입자일 뿐이었고 내 돈은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화 제 돈으로 산 차, 아들의 명이었습니다. 차 한 대가 필요했습니다. 아파트 근처 마트까지는 거리가 좀 있었고 은주는 요즘 딸아 허리도 자주 아프다고 했거든요. 여보, 이제 우리도 차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장 보러 갈 때마다 택시 타는 것도 부담되고 내가 운전 다시 배우면 당신도 편하잖아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직접 필요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녀는 뭔가를 살짝 미리 정해둔 듯한 눈빛이었죠. 며칠 뒤 그녀는 카탈로그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봐요. 중고지만 상태 좋은 차래요. 딱 우리한테 맞는 크기고 가격도 부담 없고 주행거리도 짧고. 그녀는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당신도 운전할 수 있겠어요? 요즘 다시 연습하고 있어요. 정우 씨가 사준 첫 차라고 생각할게요. 계약은 은주가 맡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딜러가 있어요. 직거래로 하면 싸게 살 수 있어요. 나는 또 아무 의심 없이 돈을 이체했습니다. 차값 1,800만 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명의로 해요? 하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아니야. 내가 요즘 신용이 안 좋아서 그냥 지훈이 명의로 해놓자. 어차피 가족이고 나중에 바꾸면 돼요. 지훈, 그녀의 아들. 그 이름이 다시 등장했을 때 속이 불편했지만 가족이니까라는 그녀의 말에 또 고개를 끄덕였던 내가 바보였습니다. 차는 3일 후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중형 SUV, 깨끗한 흰색 외관에 내부도 세련됐더군요. 정우 씨, 타봐요. 내가 이제 장 보러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꼭 신혼부부처럼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마음이 풀리려는 찰나 보험 계약서를 보다가 나는 멈칫했습니다. 차주 이름 강지훈, 지훈이 이름 그대로예요? 아직 내 명의로 바꾸려면 좀 걸린대요. 딜러가 중고차는 이전 등록 과정이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그 차를 타고 시장에 다녀온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 이번 주말엔 지훈이가 이 차 좀 써도 될까요? 직장 동료 결혼식이 있다는데 차가 없대요. 그런데 그건 우리 차잖아요. 아휴, 며칠만 빌려주는 건데 뭘 그래요. 어차피 내 아들이고 그 차도 결국 우리 가족 거잖아요. 그 주말 지훈은 그 차를 가져갔고 4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은주는 자꾸 자기 일 때문에 바쁜가 봐요. 라며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 이력을 조회하자 이틀 전
고속도로에서 경미한 추돌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 접수는 강지훈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내 돈으로 아들에게 차를 사준 것이고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이라는 감정에 눈을 감고 있었던 겁니다. 은주 씨, 나는 그날 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차 왜 아직도 지훈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당신 또 그 얘기야?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당신한테 뭐 하나 받은 것도 없는데 차 한 대 빌려줬다고 이렇게 따지면 나중에 그 애가 우리한테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보답, 이 집에서, 이 관계에서 나는 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 며칠 후 그 차는 사고 수리를 이유로 정비소에 맡겨졌고 그 이후로는 내가 운전대를 잡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끔만 차를 몰고 나갔고 그 외 시간엔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 안엔 늘 새로운 영수증들, 지훈이 자주 다니는 호프집 영수증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도, 통장도, 이젠 차마저도 내 것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죠. 나는 정우 씨만 믿어요. 우리 나이 들어 이렇게 만난 것도 기적이잖아요. 하지만 기적은 그녀와 그녀의 아들에게 일어난 거였습니다. 내 재산으로 집을 얻고 내 돈으로 차를 사고 내 신뢰로 그들의 신용을 세운 것, 그게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오화 제 돈으로 산 차, 아들의 명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건 순간입니다. 의심이 들어도 믿고 싶은 마음이 그 의심을 누를 때 그게 바로 바보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몇 번이나 반복한 끝에야 진짜 멍청이가 되었습니다. 여보, 차 한 대 있으면 어떨까요? 은주는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장 보러 갈 때마다 택시 타기도 불편하고 당신도 다리 아프다 했잖아요. 내가 운전 다시 해볼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드러운 그 손길에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며칠 뒤 그녀는 새하얀 자동차 브로셔를 들고 왔습니다. 중고지만 상태 정말 좋아요. 딜러가 아는 사람이라 싸게 준대요. 정우 씨랑 나 이제 차 하나 있어야죠. 나는 그렇게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신 이름으로 사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정적을 두고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신용이 좀 안 좋아서. 딜러가 당신 명의로는 복잡하대요. 그래서 지훈이 이름으로 해도 될까요? 어차피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이름, 지훈, 그녀의 아들, 차를 그 이름으로 한다고? 순간 망설였지만 그녀는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불안하면 문서 써둘게요. 나중에 명의도 바꾸면 되잖아요. 딱히 지훈이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빌리는 거예요. 믿어요, 여보.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 또다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1,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현금으로, 그녀가 알려준 딜러 이름으로. 계좌번호는 지훈이 걸로 했어요. 딜러가 그렇게 하라더라고요. 세금 관련해서.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나는 또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설득당했으니까요. 3일 뒤 차가 도착했습니다. 흰색 중형 SUV.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말끔한 외관, 새 차 냄새까지 나는 실내.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내가 몰고 마트 다녀올게요. 이제는 나도 당신한테 도움되는 사람이에요. 그 웃음, 그 환한 눈빛. 나는 그 모든 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차를 그녀의 아들이 몰고 나갔습니다. 지훈이가 친구 결혼식이래요. 잠깐만 주말에만 쓴대요. 그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이 지나고 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직 안 왔구나. 지훈이가 지방에서 사고가 좀 났대요. 큰일은 아니고 접촉사고래요. 보험 처리도 끝났대요. 어디서 났는데? 고속도로.
근데 괜찮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나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 네, 고객님 차량은 강지훈 씨 명의로 되어 있고요. 지난 토요일 3중 추돌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수리 중이며 수리비 일부 고객 부담 예정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차,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몰아보지 못한 그 차가 지훈이의 사고 이력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밤에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왜 차 명의를 안 바꿨죠?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날 보다가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가 그 차에 쓴 돈이 얼마인데 지훈이 지금 다쳤을 수도 있었어요. 당신은 그거보다 명의가 더 중요해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내 이름으로 사게 했어야지. 그녀는 그제야 날카로운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됐어요. 당신이 그 정도로 의심할 거였으면 애초에 돈 쓰지 말았어야죠. 그녀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나를 계산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안엔 치킨 무 박스, 맥주 캔, 그리고 모텔 영수증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엔 담배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이 차를 집처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날 밤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서랍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쥐어준 차량 구매 동의서, 송금 내역, 보험 계약서, 그 어느 곳에도 내 이름은 없었습니다. 모든 건 그녀의 아들을 위한 연극이었고 나는 그저 투자자였습니다. 속아서 돈을 낸 바보 같은 후원자. 그녀는 여전히 나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이토록 무섭고 무력하게 들렸던 적이 있었을까요? 6화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진짜 남편. 이른 아침이었다.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다. 낯선 시간의 벨소리는 언제나 좋지 않은 예감의 전조였다. 띠링띠링. 은주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문 앞으로 갔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건 검은 옷에 짧은 머리,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한 남성이었다. 누구세요? 이정우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요. 그는 말을 잠시 삼키다가 또렷한 발음으로 내뱉었다. 은주 박은주의 법적 남편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하셨죠? 제가 박은주의 남편입니다. 법적으로 아직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지도 못한 채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그 틈을 비집고 다시 말했다. 당신 그 여자랑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 결혼 무효입니다. 그녀는 아직 저와 법적으로 부부 상태입니다. 문을 열었다. 그는 낯선 얼굴로 공식적으로 정리를 하고 찾아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차분했고 냉정했으며 무엇보다 단단한 증거를 들고 있었다. 그가 내민 것은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 배우자 박은주, 혼인신고일 1993년 7월 12일, 이혼 신청 접수 없음. 이건 무슨 일이죠? 그 여자 당신한테 사별했다고 했죠? 죽었다고 했어요? 아니요. 이혼했다고. 벌써 10년도 더 됐다고.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요. 그 여잔 남편이 살아있다고 말하면 그쪽이 경계할까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게 연락도 없이 나가서 잠적했고 지금까지 남의 인생에서 이름 바꾸고 살아온 거죠. 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뭘 믿고 있었던 거지? 혼인신고서? 공식 문서도 아니고 동거만 하던 우리는 그녀의 의지만 믿고 관계를 쌓아왔던 거다. 그런데 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사실은 그녀가 돈을 빌리고 잠적한 사건으로 고소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게 최근 이정우 씨라는 분과 결혼했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그래서 진실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바로 그때였다. 정우 씨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였다. 맨발로, 잠옷 차림으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엔 분명 당황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나와 남성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잠시 정적을 유지했다. 이혼한 사이예요. 지금은 아무 상관도 없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남성은 정색하며 말했다. 박은주 씨, 당신
이혼 서류 어디 있죠? 판결문이라도 있습니까? 은주는 입술을 꾹 다물었고 이내 돌아서며 말했다. 잠시만요. 10분이 지났다. 그녀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방문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옷장은 활짝 열려 있었고 서랍엔 몇 장의 메모와 흩어진 쪽지들, 화장대 위에는 향수병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은주 씨, 나는 외쳤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녀의 옷더미 밑에서 한 장의 쪽지가 떨어졌다. 정우 씨, 미안해요. 그쪽만은 속이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나도 내 인생을 지키려고 거짓을 택했네요. 고마웠어요. 당신의 다정함만은 진심으로 기억할게요. 나는 그 쪽지를 손에 쥐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박은주라는 사람에게 재산과 차명에 생활비 등의 자산을 제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혼인관계를 속였고 법적으로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런 사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 노후 재산을 노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잠입한 뒤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가죠. 모든 게 끝난 뒤 나는 며칠 동안 빈집에 틀어박혀 그녀가 쓰던 그릇, 입던 옷, 웃으며 차려줬던 식탁 위 풍경들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심이었고 어디서부터 거짓이었는지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한 여자의 연극 속에서 주연 배우였고 그 연극이 끝난 무대 위엔 나 혼자 조명이 꺼진 채 서 있었다는 거, 실화 사기였다고요. 그럼 나는 뭐가 되죠? 나는 경찰서 진술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정우 씨, 혹시 박은주라는 여성에게 금전적 피해 외에 정서적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협박, 위협, 그런 건 없었죠. 그녀는 늘 웃었고 내가 힘들어 보일 땐 조용히 등을 두드렸고 잠들기 전엔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곁에 있을게요. 당신은 이제 외롭지 않아요. 그 따뜻했던 말들이 지금은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팝니다. 담당 수사관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분, 이전에도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 남성이고요. 패턴이 비슷해요. 심리적으로 기댈 틈을 만들어 가까워진 뒤 재산을 넘기게 만들고 사라집니다. 나는 파일을 넘겨보다가 한 장의 진술서를 보게 됐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받았다. 그녀는 재산에 관심 없다고 했지만 통장과 차량 명의는 모두 그녀 쪽 사람 이름으로 넘어갔고 결국 그녀는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피해자 노모 씨만 72세. 사는 곳 인천. 피해 금액 약 1억 8천만 원. 결과 현재도 행방불명 상태. 나는 손가락 사이로 얼굴을 가리며 그녀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늘 다정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눈물을 보이던 날엔 품에 안겨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고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진심을 건넨 대가가 재산 손실이면 그래도 낫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마음의 집까지 다 부숴버리고 갔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은주 씨의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현재 전라도 광주 모처에서 거주 중이며 위장 신분으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사용 중입니다. 나는 수화기를 쥔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럼 체포되는 건가요? 네.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고 관련 피해자 증언과 금융 자료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끝났구나. 그녀의 연극도 내 헛된 사랑도. 며칠 뒤 나는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피해금 일부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녀의 가족 명의로 넘긴 내 자산을 되찾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사기가 아닙니다. 혼인관계 가장과 자산 갈취, 그리고 반복적인 범행 정황까지 포함된 구조적 사기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법률 서적처럼 들리지 않고 복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지는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은주 씨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유치장에 있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드립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유치장 너머 그녀는 수척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나를 보자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이내 시선을 맞췄습니다. 정우 씨, 그녀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미안함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죄책감보다 포기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만은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엔 정말 나도 같이 늙어가고 싶었고, 그럼 왜? 그냥 너무 늦게 만났어요. 내가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 있었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더니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잠시나마 인간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그녀가 쓰던 화장대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고 그 안엔 내가 생일에 줬던 편지가 고스란히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 씨, 당신을 만나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날들 함께 손잡고 걸어가요. 그 편지를 읽고도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잃은 것도 많지만 이제라도 멈췄으니까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는 나를 내어주는 바보가 되지 않겠다고. 8화 내 재산이 그녀 아들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갔지만 그녀의 흔적은 여전히 내 삶 깊숙한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라진 그녀보다 더 끈질기게 나를 조이는 건 종이 몇 장이었죠. 등기부등본, 계좌 명세서, 차량 등록증,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이 모든 문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단어는 딱 하나였습니다. 강지훈, 그녀의 아들. 그동안 내가 한 번도 정식으로 식사 자리를 가진 적도, 신뢰란 걸 느껴본 적도 없는 남자. 그의 이름이 내 재산 대부분에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그녀가 사라지기 전 나에게 위임받았던 모든 금융자료와 계약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뒷골이 서늘해지는 건 보험 수익자 및 상속자 명의 변경 동의서였습니다. 보험 계약자 이정우, 수익자 강지훈, 보장 항목 질병, 사망, 장례비, 간병비, 변경일자 6월 18일. 그녀가 나에게 말했죠. 당신이 만약 병원에 오래 누우시게 되면 내가 간병비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하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그 서류는 내 죽음을 대비한 유산 설계서였다는 걸. 그럼 지금 제 보험금 수익자도 그놈으로 돼 있는 건가요? 나는 변호사에게 묻자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에 강지훈 씨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차량 소유자 강지훈, 차량 담보 대출 금액 900만 원, 대출일 7월 2일. 2차 담보 잡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내 돈으로 산 차예요. 그런데 지훈이가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았다고요? 네. 차량 소유권이 그쪽 이름이 아니라 강지훈 씨 명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바보야, 대체 넌 몇 번을 당해야 정신 차리냐? 며칠 후 나는 결심하고 그녀의 아들 지훈이 일한다는 오피스텔 사무실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가 부동산 투자 쪽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예전에 은주가 지나가듯 했던 말에서 기억하고 있었죠. 사무실 문을 열자 그는 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문을 닫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차, 당신 담보로 잡았더군. 내 보험금도 당신 수익자로 돼 있어. 이제는 내 집 계약서에서 당신 이름도 보이더라고. 그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이내 의자에 기대어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다 엄마가 하신 일이에요. 난 그냥 도와달라는 대로 했을 뿐이죠. 어르신이랑 엄마가 부부였잖아요? 부부 사이에야 재산 공유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너도 알았다는 거네. 내 엄마가 유부녀인 걸 숨기고 혼인신고 안 하고도 재산 빼돌린 거? 그건 어른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죠. 저보고 뭐 어쩌란 말씀이세요?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르신, 지금 와서 소송 건다 해도 명의는 제 이름입니다. 실제 돈 흐름은 엄마 명의지만 계약서엔 다 제가 있고요. 증명하시려면 오래 걸릴걸요?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고 나는 쥐고 있던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밖으로 나와 걸음을 멈췄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벤치에 주저앉아 그동안 내가 넘겨준 돈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차량 구매금 1,800만 원, 통장, 이체 총액 3,200만 원, 보험 계약 시 납입한 금액 600만 원, 생활비 명목 카드 사용액 총합 2,700만 원, 그리고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그중 내 이름으로 남은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 인생을 내가 모르게 분해해갔고 나는 웃으며 도장을 찍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걸 허락했습니다. 당신만은 다르다. 그 믿음이 내 인생을 무너뜨린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세무사에게 연락을 해 소송 절차와 환수 가능 자산 목록을 요청했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겁니다. 지훈 씨가 계약서상 명의자이기 때문에 민사로 넘어가면 입증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걸려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내 이름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지 못하는 삶은 살지 않겠다고. 부와 친가, 가족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사라졌고 그녀의 아들은 내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법정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두려웠던 건 소송도 재산도 아니었다. 내가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나는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걸 털어놓기 위해서였다. 아빠 그 사람 다시 연락 온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사기꾼이었어. 뭐라고요? 결혼도 거짓이었고 이혼도 안 한 상태였어. 내가 준 돈으로 아들 명의로 집도 차도 다 옮겼고 나는 말끝을 흐리며 목이 잠겨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학이 넘어 딸은 조용했다. 한참 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정말 왜 그러셨어요? 그녀의 말에는 분노보다 실망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어 친형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꺼내 든 번호였다. 형님, 저 정우입니다. 요즘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전화기 넘어 형은 냉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왜? 또 무슨 일인데? 이번엔 집까지 뺏긴 거냐? 그 말을 어디서 들으셨어요? 다 들린다. 지훈이란 놈 이름으로 차도 넘어갔다면서. 네가 바보지. 누굴 탓하냐? 형님, 전 정말 됐어. 넌 평생 그런 식이야. 사람 좋다는 이유로 다 퍼주고 결국 등신되잖아. 그 말에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며칠 뒤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결심했다. 전세금을 날린 탓에 보증금 낮은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삿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딸이 오랜만에 얼굴을 비쳤다. 도와줄게요. 딸은 담담히 짐을 옮겼고 거실에 쌓인 박스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함께 있으면서도 이젠 말조차 조심스러워졌다. 다 끝났어요, 아빠? 응, 이제 여기서 혼자 지낼 거야. 그때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도 생전에 그랬어요. 아빠가 사람 너무 쉽게 믿는다고. 자꾸 다 내어주면서 괜찮다고 웃는 거 보면 속이 타들어간다고.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아내가 그런 말을 했었다니. 아빠, 지금은 진짜 조심하세요. 이젠 우리도 다 못 지켜줘요. 딸은 짐을 다 옮기고 나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엔 연민도 걱정도 아닌 지친 자식의 냉정한 선긋기가 있었다. 밤이 되자 집 안은 고요했고 박스들 사이로 스멀스멀 외로움이 기어들어왔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가족에게조차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게 이 사건 이후 가장 아픈 결론이었다. 며칠 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퇴직 전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연락했다. 정우 형님 진작 얘기하시지. 제가 뭐라도 도왔을 텐데. 그냥 너무 부끄러웠어. 형님이 뭐가 부끄러워요. 속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 미안하지만 이제 형님 곁에 남은 사람 거의 없어요. 다들 듣기만 해도 피곤해진대요. 재산 얘기, 소송 얘기, 배신 얘기.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제 사람들도 내 얘기를 피곤한 이야기로 여겼다. 그녀에게 속았던 건 사실 돈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였던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말,
할 수 있는 감정, 줄 수 있는 온기와 신뢰, 모두 그들에게는 이용가치였고, 이제 그것들을 모두 잃은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버려진 카드 한 장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펜을 들고 고소장에 첨부할 진술서를 썼다. 나는 그녀에게 마음을 줬고 그 마음을 믿은 죄로 삶 전체를 빼앗겼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눈물조차 이제는 아까웠다. 지프와 다시 나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야 안다.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재산 때문도 가족의 외면 때문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될 때 그때가 진짜 끝이라는 걸. 그녀가 떠나고 가족들이 등을 돌리고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진 그 순간, 나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정우, 넌 정말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나? 그 질문은 내가 지금껏 누르며 외면했던 것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다. 이사한 집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진술서를 고쳐 썼다. 증거 자료는 수북했고 금융거래 내역, 차량 명예, 보험 변경 서류, 그녀와 나눈 문자 메시지, 심지어 그녀가 떠나며 남긴 자필 쪽지까지. 고소장은 정식 접수되었고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은주, 사기 혐의 기소, 공범 강지훈, 공동정범 및 부당이득 혐의 포함 수사 중 형사 사건이 시작되자 민사 소송도 동시에 진행됐다. 차량 반환 청구, 보험 수익자 변경 무효 소송,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등 3건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는 말했지. 이정우 씨, 돌려받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피해자로 끝날 건지 살아남은 사람이 될 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은 긴 싸움이었다. 강지훈은 모든 책임을 모친에게 떠넘겼고 박은주는 이 돈은 없었다며 연민을 호소했다. 그분이 먼저 저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잘해보려고 했고요. 법정에 선 그녀의 얼굴은 내가 알던 다정한 미소와 똑같았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섬뜩함을 느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또 다른 연극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달랐다. 피해자의 정서적, 재산적 피해가 중대하고 피고인 측의 지속적 기망 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025년 9월 그녀는 법정 구속됐다. 징역 2년 6개월. 그녀의 아들은 공범으로 약식 기소됐고 내 소송은 모두 승소했다. 차량은 반환되었고 보험 수익자도 내 이름으로 원복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가족 명의로 넘어간 내 돈 중 일부는 강제집행으로 회수됐다. 하지만 돌아온 재산보다도 더 중요했던 건 따로 있었다. 내 이름, 이정우라는 사람의 명예,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되찾았다는 감각. 며칠 전 나는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신고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봤다. 그곳은 처음 은주를 데리고 산책하던 바로 그 장소였다. 햇살이 붉게 물든 풍경 속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수고했어, 정우야. 이제 너한텐 너 하나면 돼. 그날 밤 딸에게 문자가 왔다. 아빠 요즘 좀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내일 아빠 집에 들러도 될까요?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와라, 된장국 끓여줄게. 이번엔 내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대접해줄 테니까. 나는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기보다 누군가의 호구였던 사람이기보다 다시 나로 살아가기로 했다. 조금은 더딘 걸음이지만 이제는 누가 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내가 먼저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정우, 끝까지 나로 남기로 한 사람이다.